세금보다 무섭다는 건강보험료,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시거나 은행에 예금해놓고 이자를 받으시거나 이런 투자를 해서 받는 금융소득이 건보료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그리고 건보료를 증가시키는 금융소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들어도 늘 헷갈리는 건강보험료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4년 근무한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도움되는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지는 임수정. 세무사님,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이다. 아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은 넘어야지 건보료 폭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1,000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건강보험료는 크게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로 나뉘는 건 알고 계시죠? 직장가입자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직장가입자세요. 이런 분들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급여 외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2천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으신데요. 내가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에 외부 강의 나가서 소득이 생긴다거나 월세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런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직장 가입자 경우는 건보료가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급여 외에 모든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 기준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각 코 외의 부분 단서에 보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올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9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연간 보수외 소득에 900만 원이 합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급여 외에 임대 소득이 1,900만 원이 발생을 해요. 이번 1,900하고 아까 900하고 그러면 보수외 발생한 소득이 2,8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안 넘기 때문에 사업소득 1,900만 원만 가지고 기준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분이 금융소득이 900이 아니고 1,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임대소득 1,900에 1,100만 원이 합산이 돼서 소득 월액 보험료가 추가 고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급여만 발생하는 분들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안 넘게 관리하시면 좋고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세무사님, 보통 은퇴하시면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건보료가 제일 걱정이다. 건보료 폭탄 나온다. 사실 이 얘기는 정말 많거든요.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보료 부담이 줄 수 있잖아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한 금융소득 판단 요건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부양자 요건에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고 둘 다 충족을 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가능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이 넘는다. 그러면 소득이랑 아무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70%를 말하고 주택은 주택 기준 시가의 60%를 말해요. 흔히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택 기준 시가가 15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일단 피부양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억하고 15억 사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득 1,0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유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이하라면 소득이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사이인 분들은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금융소득은 1,000만 원 넘지 않게 관리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사실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건데 이게 건보료 때문에 이걸 소득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급여 생활자들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기준이냐 2,000만 원 기준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관리하시면 건보료가 좀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걸 관리하시면 좋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일단 직장 가입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지역 가입자도 남아있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0,000원이라도 추가로 발생하면 초과하는 10,000원만 합산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합산이 돼서 1,000만 원에 대해 7.09%,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을 하면 약 8%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8%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중에 임대소득같이 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안 넘는 게 좋고 급여에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과 피부양자는 2,000만 원 안 넘게 관리하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하세요? 요즘 해외 주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5월에 소득세 신고 기간에 문의들 많이 주셨거든요. 해외 주식 하면서 배당금 수령이 늘어나니까 이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랑 해외 주식 ETF 매매 차익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는 건지도 많이 문의 주셨어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해외 주식 하진 않지만 이거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아 하시더라고요.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가 세금이 다르게 적용돼서 어떤 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건 뭐 건보료랑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내는 그 세금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을 벌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인데요.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고요. 이 종합소득은 연간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세법 용어로는 분류과세라고 하는데요.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 상품별로 어떤 소득으로 구분이 돼서 과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은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모두 다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ETF는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매 차익이에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해외 주식 ETF가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에 따라서 매매 차익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금액에 따라 나의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면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겠죠.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거랑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거랑 그 비교를 해본다면요? 배당소득은 통상 다른 이자 배당 소득처럼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 징수가 되고 그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그 구간에 맞는 종합소득세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그럼 각자 상황마다 유불리가 좀 달라지겠어요. 다른 소득이 많아가지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해외 상장 ETF를 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고요. 반대로 다른 금융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15.4% 원천징수로 끝난다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문 PD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도 폭탄, 건보료도 폭탄이 될 것 같잖아요. 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긴
있기는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기준을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막 소득세 폭탄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ISA 같은 세제 혜택 금융상품 가입에 제한이 생기고 건보료가 좀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 금융소득 기준 금액을 넘겨서 추가 부담해야 될 세금과 건보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더 뭔가 두려움이 있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무사님이 케이스로 몇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가지고 대략적인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근로소득 금액이 1억 4천만 원인 분이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 발생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세금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하시죠? 대략 계산을 해보면 종합소득이 1억 6,500만 원, 원천징수세율 대상 금액 2천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1억 4,500만 원. 여기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35%이니까 금융소득 2,500만 원 중에 2천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14%의 금액은 차감을 하니까 지방소득세까지 약 11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건보료는 얼마 더 나올까요? 소득월액 보험료로 추가되는 금액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약 8% 적용이 되니까 연간 40만 원, 월로 따지면 3만 3천 원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천을 넘으면 전체 금액을 곱하는 게 아니라 2천 초과분만 적용이 되니까 생각보다는 부담이 좀 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금이 110만 원, 건보료가 40만 원, 연간 총 15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막 폭탄 수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억대 연봉자라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면은 저는 엄청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금융소득 4천만 원 있는 분의 세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금융소득 2천을 차감한 5천만 원, 한계세율 15%의 누진공제 126만 원이 적용돼서 소득세가 624만 원, 지방세 감안한 실효세율이 13.7%가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보료는 2천만 원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 8%가 부과되니까 160만 원, 월 13만 3천 원 정도 고지가 될 거예요. 와, 금융소득이 4천이어도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안 나오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건보료 부담은 약간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은퇴하셔서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분이 이자소득으로 인해서 건보료 부담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역가입자가 은행에 4%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2억 5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이 1천만 원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154만 원을 원천징수되고 추가되는 건보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같은 조건의 정기예금에 3억 원을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이 1,200만 원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184만 8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1,200만 원의 8%가 적용이 돼서 건보료가 96만 원 추가 발생을 합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반영을 하면 실효세율이 23.4%로 확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네요. 여기는 좀 차이가 있네요. 직장가입자는 아까 건보료가 2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됐는데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그냥 전액이 다 이게 적용되니까 상대적으로 차이가 커 보여요. 돌쇠는 임수정. 오늘 세무사님께서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간의 어떤 차이와 이분들이 추가소득을 1,000만 원, 2천만 원 가졌을 때 건보료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나름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솔루션도 주셨고 케이스별로 어떻게 되는지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과세되는지까지도 또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사실 어려워서 2번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정적으로 소득에 대한 관리가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타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을 1천만 원 미만으로 관리한다면 이게 전체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까 더 유리하겠죠. 지역 가입자라면 무조건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부부간 금융자산을 분산해서 운용하시는 게 좋고 ISA나 IRP,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계좌를 많이 활용하시고 고배당주는 ISA나 연금계좌에 배치를 해서 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수정 세무사였습니다.